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40대에 접어든 가정주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적지 않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져 낳느라 지난 몇 년이 정말이지 쏜살같이 지나간 것만 같아요. 평생 저 홀로 지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제 인생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이 자리 잡게 된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까지 든든한 제 편이 늘어서 몸과 마음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소소한 행복 누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제 인간관계가 그리 폭넓은 편이 아니어서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의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던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원만하게 사회생활하면서 새로 만나는 사람과도 잘 어우러져 지내던데 꼭 나만 이렇게 어릴 적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시절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괜히 더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제 모자란 부분까지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준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결혼은 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제 이야기하는데 크게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리 제 사연을 들고 온 이유는 그런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로부터 비롯된 제 인생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저 역시 조금은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학창시절이 추억하기에 그리 유쾌할 만큼 좋은 일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활달하고 해맑은 성격은 못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소심하고 말수가 적은 저였어요. 아무래도 당시 제 집안 환경이 그리 편치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가정 환경만큼 아이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부모님 사이가 무척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도 하기 전인 어린 시절부터 제 친부라는 사람은 항상 여자 문제로 저희 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동네의 남봉꾼이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혀를 쯧쯧 차실 정도로 평판이 엉망진창인 친부였어요. 심지어는 어린 오빠와 제가 저만 있던 집에 친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여자 쪽 남편이 찾아와서 집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공포에 질려 오빠 얼싸안고 덜덜 떨며 겁에 질렸던 기억도 나네요. 김윤택이 나와! 당장 못 나와? 이 찢어 죽일로 내가 니놈 때려 죽이고 그만 감옥 가련다! 당장 안겨 나와! 친부에게 쏟아져 내리는 온갖 저주의 말을 들으며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온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할 만한 인간이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장사를 하느라 초주검이 되어 돌아오셨던 어머니가 남매 둘만 남겨져 있던 집 앞이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고 혼비백산에서 뛰어들어오셨어요. 이 죽일 놈,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 하다하다 지 새끼들까지 지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어? 아이고 내 새끼들, 아유 가요 내 새끼들. 어린 저희 남매를 부둥켜 안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신부에게 저주를 퍼부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같이 살아야 했던 어머니 인생이라고 어디 평안하셨겠습니까? 놈팡이처럼 주변을 떠돌며 여자를 바꿔가며 놀아나던 아비라는 인간은 돈 떨어져서 아쉬울 때쯤 되면 한 번씩 집에 그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어들어올 때마다 어머니와 정말 개싸움이 나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고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추잡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동네에서 저희 집 평판이라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양반 또 사고치고 기어들어왔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저 인간 말종 같은 걸 신랑이랍시고 시집온 저 여자도 참 남자 보는 눈이 없지. 설마 아니 지 새끼를 둘이나 낳아놨는데도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어? 아유, 아직 애들이 한참 어리던데 애들만 딱하다. 애들만 딱해. 동네 어르신들이야 어린 저희 남매가 안쓰러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무 죄 저지르지도 않은 제가 온 동네의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뜩이나 타고난 성정 자체가 활달하거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의 혀를 차는 소리를 늘 들어와야 했으니 제가 더더욱 소심해지고 사람 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구실이라고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자란 남편이었으니 저희 남매 먹여 살리겠다고 항상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하는 어머니셨어요. 하지만 대단한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어머니 삶이라고 팍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늘 자기 인생을 벅차하셨던 어머니 역시 저희 남매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저 저희를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준 것만으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저희 남매가 서로를 유일한 존재로 여기며 깊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늘 잔인한 법이죠.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티는 너무나 쉽게 났고 또 사람 봐가며 다리 뻗을 곳을 찾는 못된 사람들에게 그런 저희 남매가 얼마나 구미에 맞는 먹잇감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나마 오빠보다 몇 해 더 늦게 학교를 입학했으니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먼저 학교에 들어가게 된 오빠는 동네에서 우스운 인간 취급당하는 친부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어요. 매일같이 같은 학교 말 함부로 하는 애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돌아오느라 몸에 생채기가 가실 날이 없는 오빠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너 사고치고 다니는 거 수습하느라고 오늘도 일을 몇 시간이나 뺀 줄 알아? 아비꼴이 그 모양이면 자식이라도 행실을 똑바르게 하고 다녀야 손가락질이라도 덜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걔들이 먼저 애미애비가 어쩌니 하며 욕하는데 그러면 등신같이 그걸 듣고만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게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비같지도 않은 인간하고 진작 갈라섰으면 내가 왜 그런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런 꼴까지 당하냐고! 가뜩이나 삶이 힘들었을 엄마나 제대로 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샌드백처럼 내던져졌을 오빠나 가슴에 맺힐 응어리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오빠와 어머니 사이에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친부와 어머니 다투는 것도 모자라 엄마와 오빠까지 저렇게 싸워대니 당연히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오빠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질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엇나간 오빠라고는 해도 제게는 차마 모진 소리 하지 못하던 오빠였기에 그런 오빠가 기어이 집을 떠날 때는 저 역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차마 그 오빠 하나뿐이었는데 그런 오빠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렸음에도 결국 오빠는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주변 질 나쁜 동창들로부터 집중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것도 오빠가 집을 떠난 이후부터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도 몇 안 되는 친구들밖에 없는 교우관계라고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나마 그 막장 콩가루 집안 딸임에도 못된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오빠 때문이었어요. 워낙 사고뭉치에 자기 욕 비스무리한 것 한마디라도 들었다가는
눈이 뒤집혀서 달려든다고 소문이 난 오빠였으니 어지간한 애들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고 뒤에서 쉬쉬하며 조심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얼음 방 걷는 듯한 생활이기는 했지만 제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던 것은 그런 저희 오빠 소문이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오빠가 이제는 영영 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고 있어도 저희 오빠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애들도 있었겠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싸움닭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다니던 오빠였으니 오빠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도 제법 있었겠죠. 그런 오빠가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 믿을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저만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부터 제 학교 생활이 어땠을지는 여러분들도 대강 짐작이 가셨겠죠? 그렇게 한동안 오빠에게 사감이 많았던 질 나쁜 일진들에게 툭툭 시비를 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있었던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두려운 마음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돈독하고 깊은 우정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친구들을 보니 서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이제는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학교 생활이 아이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생활이 이렇게 지옥 같은데 어떻게 제 유년 시절이 밝고 희망찰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허구한 날 여자 사고나 치고 다니는 친부라는 인간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 있는 아들까지 집구석이 지긋지긋하다며 자기를 버리고 나간 탓에 가뜩이나 예민하던 성미가 더욱 까칠해진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럴 때 의지했던 유일했던 사람이 오빠였는데 그런 오빠는 소식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어느 정도 오빠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이 풀린 모양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학교 일진들의 저에 대한 달갑지 않은 관심이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선배들이 하나둘씩 졸업하기 시작했으니 그래도 예전만큼 지옥 같은 생활은 끝나가고 있음에 안도한 저였어요. 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니네 아빠가 동네에 안 건드린 아줌마가 없다며? 아주 발발이도 그런 발발이가 없다던데 진짜야? 한 번도 제게 말을 건넨 적이 없던 같은 반 하구가 제 친구들과 함께 제 곁에 와서는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키득키득거리며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온 교실이 떠나가라 들을 수 있었던 그 커다란 소리에 다른 아이들 시선까지 모두 제게 집중되었죠. 수치심에 제 얼굴이 터질 듯 시뻘겋게 달아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래도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였어요. 그나마 오빠가 있을 때는 저희 오빠한테 맞는 게 두려워서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먹이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오빠 떠나고 나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일진 선배들 무리가 제 주변을 둘러쌌을 때는 또 괜히 불똥 튀기 싫어서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듯 제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일진들까지 사라지고 나자 도리어 이제 자기들 살판이 났다 싶은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또다시 제 잘못이 아닌 일로 당연히 수치를 당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 취급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 분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애들 하나하나 다 되받아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에는 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환경이 그런 게 어디 제 탓이겠습니까마는 사실 저 애들이 저를 주롱삼아 하는 저 말들 자체에 틀린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래서 부모 행실이 자식들에게 그리도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런 못된 애들한테 당당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저희 오빠처럼 화를 낸다 한들 제 부모가 그걸 수습해 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저 아이들이야 저랑 싸움이 붙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아는 부모님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자식들 편을 들며 제 욕을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결과가 최악일 것 같으면 억울함이라도 남기지 않게 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차라리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풀어보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차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심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래로는 자기보다 약한 애들 밟으려 드는 것일수록 성미는 더 야비한 법이죠. 오히려 그때 그 일진 선배들이 저를 건드릴 때보다도 더 지독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썩은 냄새! 쟤네 엄마 아빠는 애가 저렇게 악취를 풀풀 풍기고 다니는데 신경도 안 쓰나 봐. 그날도 제 책가방에 부식으로 나온 우유팩이 터져 있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교과서며 참고서가 우유에 젖어 못 쓰게 되어 새로 받는 일이 있었어요. 상황이 그쯤 되니 교무실에서도 슬슬 제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선생님들께서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기는 하셨으나 담임 선생님의 그러한 당부에도 저에 대한 괴롭힘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인생 내팽개친 일진 같았으면 대놓고 저를 괴롭히며 못된 짓을 하다 걸려서 처분이라도 받았겠지만 자기들 안 좋은 일 당할까 살살 눈치 봐가며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던 비열한 인간들이었으니 정확하게 주동자가 누군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반에서 저를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은 주동자 몇몇이 있었고 나머지 학우들은 괜히 자기한테 불똥 튈까 싶어서 제가 그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반대로 그런 아이들의 입장이 되었다 한들 저같이 심하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는 상처가 같을 수는 없었어요. 비록 제게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걸 전부 눈으로 보면서도 도와주는 이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야, 너 행여나 선생님한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못돼 처먹은 주동자 몇 중에서도 특히 설치고 다녔던 인간이 바로 저 이현지였습니다. 분하게도 이현지는 반에서 공부도 제법 잘하는 축에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살살 애교 부리며 모범생 흉내를 내다가 담임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기세가 등등해서는 괴롭힘을 주동하고는 했죠. 저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와는 다르게 넉넉한 집안에서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며 학교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까지 받으며 지내는 이현지였어요. 도대체 저런 애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나 같은 애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건지,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고난 본성이 악랄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는 이현지와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제 학교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만 그런 저를 나라까지 떨어뜨린 더더욱 심각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이거 열어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좀 열어줘. 얘 지금 울어? 진짜 우나 봐. 체육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에 동떨어져 있던 저를 끌고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은 외진 체육 비품 창고에 저를 가둬둔 이현지 무리였습니다. 가뜩이나 겁이 많은 저였어요. 간신히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만 겨우 들어오는 컴컴하고 먼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사람을 가둬놓고 겁에 질려 울부짖는 제 애원을 들으며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깔깔거리는 이현지 무리였어요. 악기가 있다면 저런 것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모르겠어? 그럼 그 안에서 밤새 잘 생각해보면 되겠네. 안 돼, 안 돼. 이거 열어줘. 그렇게 한참을 깔깔거리던 이현주 무리마저 사라지자 정말로 완전히 갇혀버렸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꺼내주세요.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보았지만 그날따라 주변에 아무도 지나지 않는 건지 누구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 건지, 아무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슬픔이 뒤죽박죽 되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몇 번은 까무러쳤던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제가 발견된 건 그 다음날 등교 시간이 되기도 전인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정원아, 아이고 정원아 내 새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제 온몸을 쓰다듬는 엄마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만 긴장이 풀려 기절하듯 잠에 들고 말았죠.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후에야 알게 된 거지만 여느 때처럼 밤늦은 시각에 집에 돌아오신 엄마가 그 시간까지도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걸 뒤늦게 하시고 온 동네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온 동네를 다 뒤지다가 찾아온 곳이 바로 그 학교 뒤편 외진 창고였어요. 이런 악마 같은 것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제가 그 지경까지 되고 나서야 제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신 어머니셨어요. 아들 가출하고 이제 딸 자식 하나 남았는데 그 딸까지 그리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으니 저희 어머니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습니까? 교무실에서 난리를 치는 저희 엄마 때문에 학교도 곤욕이었을 겁니다. 엄마, 나 다시는 거기 가기 싫어. 거기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단 한 번을 자기 주장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제 완고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도 백기를 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이 학폭 피해자가 되었는데 왜 내가 그들을 피해 도망쳐야 하냐는 억울함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 그것만 중요했어요. 제가 살던 곳과 꽤 떨어진 곳에 전학을 하여 어찌어찌 졸업은 했습니다만 전학한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붙일 수 없었어요. 워낙 험한 일을 겪었으니 그저 졸업장 딴 것만으로도 간지덕지하신 어머니셨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날의 끔찍한 기억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인간관계에 꽤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누가 수군대면 혹시나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신경이 곤두서곤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고집한 건 역시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건 역시 지긋지긋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앞에서 사라진 이후로도 제게 악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가졌던 예비 남편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한결같이 제게 다정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위축되었던 저라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 항상 저를 배려해주는 예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면서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쉽사리 받아줄 수 없는 제 스스로가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 결국에는 예비 남편이 제 풀에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 시원하게 그런 사람을 붙잡지도 못하는 저라니
한동안 자기 혐오가 심해져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정원 씨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정원 씨만큼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자꾸 스스로의 안 좋은 점만 생각해요. 나 좋아할 만하니까 정원 씨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말해주는 예비 남편에게 제가 어찌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예비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을 때 무엇보다 뛸 듯이 기뻐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된 이후로 어머니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내가 나 사는 거 힘들다고 그저 벌어먹고 살기 급급해서 내 새끼 가슴에 피멍 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어미가 되어서 내가 우리 정원이한테는 죄인일세. 자네같이 심성곱고 심지고든 사람이 우리 정원이 곁에 있어준다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오히려 정원 씨가 저한테 마음 열어준 게 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나기 시작한 게 저희 엄마 입장에선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이었겠어요. 저만큼이나 제 유일한 가족인 저희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 예비 남편에게 저 역시 감사했습니다. 저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 그렇게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부부로서의 연을 끊지 못하던 친부와 드디어 이혼한 어머니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를 위해 하신 선택이셨겠지만 그 이후로 비로소 편안해 보이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 어머니 인생에도 그게 답이었겠죠. 이혼한 이후로는 정말이지 안쓰러울 정도로 제 눈치를 보며 저만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셨으니 비록 그간의 원망스런 마음이 남아있었다 한들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에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더군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예비 남편에게 제 지난 어두운 과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으나 저보다도 돈독하게 지냈던 어머니를 통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폐쇄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듣게 된 예비 남편이었어요. 비록 졸업하고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니 저도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예전만큼 움츠러들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그 여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당사자인 저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한테 그렇게까지 상처를 줘? 자기 성미에 다른 사람 해끼치는 일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밉다고 그렇게까지 해? 내가 우연이라도 그 인간들 마주치게 되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거야.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편을 들어주는 예비 남편을 보니 그제야 지난날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억울해한다 한들 겪었던 시간이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이만큼이나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지난날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져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던 것도 이렇게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내 편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어요. 벌써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니 결코 이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비 남편이 아니었다면 평생 결혼할 마음 같은 건 먹지 못했을 거예요. 오랜 연애 끝에 마침내 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은 예비 남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걸 보니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절, 그 학교, 같은 반 동창을 만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식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너 정원이 김정원 맞지? 처음에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제가 그리 괴롭힘을 받던 그 교실에서 애써 저를 모른 척하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차마 제게서 완전히 신경을 끊지는 못하면서도 두려움에 나서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동정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그 두 눈을 말이죠. 솔직히 이런 우연한 만남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예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20여 년이 지난 이래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었던 그 애에게 사과를 받는 건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차마 그때도 무서워서 나서지는 못했지만 항상 너한테는 죄스러운 마음이었어. 그때 주변에서 누구 하나라도 돕기라도 했으면 네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했다, 정원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날 일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저를 보고 예비 남편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악랄한 인간들이 다 있는지. 저희 주변에서도 걔들 좋아하는 애들 아무도 없었어요. 차마 무서워서 나서지는 못했지만 저처럼 정원이한테 미안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말인데 며칠 있다가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정원이 너도 예비 신랑분이랑 같이 참석하는 건 어때? 뜻밖의 제안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는 하나 솔직히 달가운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 학교 졸업생도 아니고 너 그렇게 전학 가고 나서 네 소식 궁금해하는 애들 많았어. 그리고 그때 그 못된 애들 어차피 동창회에는 잘 나오지도 않아. 너 결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줄 애들도 많을 거야. 네가 정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제안은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랑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 단박에 거절하기는 또 힘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도 긴 시간 동안 그 일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웠던 저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동창회 자리에 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다면 비로소 그때의 나쁜 기억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 결정에 예비 남편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도 같이 가는 거잖아. 두 번 다시 당신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인간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나만 믿고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제게도 저리 자신감 넘치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더는 주눅 들고 살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근 20여 년 만에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그 학교 부부동창 모임회를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를 초대한 그 친구가 미리 언지를 해두었는지 갑작스런 저와 예비 남편의 등장에도 다들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더라고요. 다소 늦은 결혼을 하게 된 저희 예비 부부에 대한 축하는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당시 저를 돕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어색한 자리였습니다만 그 시절 아무도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니들은 부부동창 모임을 하면 연락을 제대로 돌려야지. 이런 소식을 당일에 듣게 만들어? 드디어 자기들 부부끼리 이미 한 장 걸치고 왔는지 취기가 완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동창들이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만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등장부터 요란을 떨며 나타난 그 인간들은 바로 저를 그 어둑한 창고에 가두었던 가해자 무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저를 괴롭혔던 이현지 역시 있었어요. 나이가 좀 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못되고 사나운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끔찍한 목소리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창고에 가두고도 제발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던 저를 보며 깔깔거리던 그 끔찍한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내 이현지와 두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금세 저를 알아보았는지 아기로 가득 찬 눈동자가 빛났어요.
야, 이거 부부 동반 모임이라더니 너 주제 결혼은 했나 보다? 여전히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말투에 저보다 주변 동창들이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 무리가 반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여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 말했어요. 우리 정원이 축하해 주려고 모인 거야. 이번에 결혼한다고 해서. 아, 그래? 이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다가 이제야 결혼하나 보지? 너 같은 거랑 같이 결혼해 준다는 사람도 다 있고. 그때처럼 지들끼리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리는 걸 보니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 싶더군요. 옆에 앉은 예비 남편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것들이야?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한 대 칠 것 같은 예비 남편 얼굴에 그 사람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상 저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이 자리 나오면서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상상해보지도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 예비 남편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생각만큼의 감정적 동요는 이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난 세월이 허투루 지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저 역시 저들이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조롱하는 말에도 크게 표정 변화가 없는 저를 보며 오히려 그쪽에서 제 반응이 탐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를 도발할 생각이었는지 이현지가 나서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네 신랑은 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찌질하게 군 거 알고는 있니? 그거 알면 쉽게 결혼한다는 소리는 못했을 텐데. 하!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다. 찐따였던 네 주제에 결혼을 다 한다고 하고. 저 정신 나간 인간이 듣자 하니까 찐따는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찐따인 거지. 죄 없는 사람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 개 같은 인간성을 못 고쳐서 사람을 무시하려고 들어? 내가 이 자리에 괜히 나온 것 같아? 내가 니들 그 뻔뻔한 낯짝 한번 보겠다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내가 네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인간들 가만둘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니들 같은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내 사람 괴롭힌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의 인생 고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뭐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따위 막말을 해? 막말은 네가 내 아내한테 한 게 막말이야. 두고 보라지. 앞으로 나나 이 사람 앞에 아주 빌빌 길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장이라도 눈앞의 것들을 찢어 죽일 기세로 퍼부는 예비 남편이 제 눈에까지 낯설어 보일 지경이었어요. 항상 온화했던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분노하는 건 저 역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리 달가워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길 권했던 예비 남편을 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예비 남편은 작정하고 저를 괴롭혔던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제 대신 복수를 해줄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예비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제 앞에서 빌빌기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저 저를 위해 화를 내주느라 하는 소린지로만 알았죠. 예비 남편의 어마어마한 실행력에 입을 쩍 벌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원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 남편 이번 일 못 막으면 정말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며칠 전 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코웃음을 치던 이현지 무리였습니다. 그때 비웃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양 정말로 제 앞에 엎어져서 두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제 남편이 일을 벌여도 보통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걸 그제 알게 됐어요. 당신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제 옆에서 바닥에 납작히는 이현지 일동을 보며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들은 전말은 이러했어요. 부부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이전 이미 제게 참가를 권유한 친구에게서 이현지 무리의 신상 명세를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물론 그 배우자들까지
예비 남편은 그것들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 관련상 신상명세를 줄줄 꿰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사업적 인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인맥에게 권유나 압력을 통해 저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까지 갖췄다는 것은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가뜩이나 물불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들 신상을 캐낸 이후로 이리 뛰고 저리 뛴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적인 인맥을 총동원해 그들의 밥줄을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이현지를 비롯한 그 추악한 인간들이 다니던 직장의 상사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사업 거래를 두수실 정도로 이미 그 인간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눈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제 남편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뒤늦게 제 앞에 쫓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뻔뻔한 낯짝을 있는 대로 쳐들며 저를 모욕하던 악랄한 기세는 어디 가고 처절하게 비는 모습에도 안타까운 감정은 튀는 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어디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20년 넘은 세월이 지나 뒤늦게 제게 미안한 감정이라도 생기기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든 저 구슬려서 눈앞에 닥친 위기나 넘겨보자는 거였겠죠. 그런 인간들의 사과가 제게 10원어치 한 푼의 가치라도 있었겠어요? 뒤늦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받으나 마나한 사과 따위 제 인생에 아무런 가치조차 없었어요. 정원아, 제발. 너도 이제 결혼한다고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 엮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나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너 시키는 거 다 할게. 네 기분 풀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제발 나 좀 도와줘. 너희 신랑 좀 설득해줘. 어?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어. 우리 애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 그러는 나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니들한테 그따위 취급을 당한 거야? 너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지금 네 주둥이로도 너한테 죄가 많다고 실토하고 있으면서 아무 죄도 없이 괴롭힘당한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지은 죄가 산더미 같은 니들 같은 인간을 내가 미쳤다고 도와줘? 내 사람 나 위하겠다고 해준 이 시원한 복수를 미쳤다고 내 손으로 막아? 니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을 생각조차 했겠어? 그런 니들을 내가 뭐 때문에 도와줘? 그야말로 그간의 한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은 시원함이었습니다. 살면서 저 인간들에게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비참하게 비는 저 인간들을 비웃어줄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시원한 복수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그 인간들을 도와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빌빌 기며 제게 비는 이현지 일동이었으나 봐줄 생각 같은 건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저를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괴롭혔던 이현지 부부는 피해가 더욱 막심했습니다. 사업 거래처 끊기고 현금 유통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업체 부도로까지 이어졌으니 말이죠. 한마디로 패가망신도 그런 패가망신이 없었습니다. 제 마누라 지난 업보 때문에 인생 말아먹게 되었는데 부부 사이라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현지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땡전 한 푼 남은 거 없는 인간들끼리 어지간히 지저분한 소송이 아니었는지 동창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자자했어요. 저만큼 당한 것까진 아니라고 해도 그 악기 같은 성질머리에 앙심 품은 동창들이 어디 저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런 동창들이 하나같이 속 시원하게 고소해야 하는 결말이니 더는 그 못돼 먹은 여자가 떵떵거리고 나대는 꼴을 두 번 다시 보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겠죠. 다른 가해자들 역시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사업 계약 취소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기에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돌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업보라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해 늦둥이 아이까지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제 한을 풀어준 남편 덕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상처에 매몰돼 있지 않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제 가족들과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저를 위해 애써준 예비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난 상처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